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는 달콤한 말로 73살 어머니를 인천공항에 홀로 버린 며느리의 충격적인 계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치밀한 재산 편취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가족만 믿고 살아온 한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작은 아파트.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박영자 할머니는 73살이 되도록 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아들을 위해 봉제 공장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던 분이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놓던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작은 아파트와 3천만 원의 예금 통장을 만들어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자 할머니의 유일한 기쁨은 아들 도훈이와 며느리 지연이가 가끔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연은 전직 항공사 승무원답게 세련되고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어머님이라며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항상 비싼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들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지연이 올 때마다 영자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님, 보험 갱신하는 서류예요. 건강검진 동의서라고 하네요. 통장 정리하는 절차래요. 지연의 설명은 항상 그럴듯했고 영자 할머니도 며느리가 자신을 챙겨준다고 생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지연이 평소보다 더욱 밝은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요. 대만으로요.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73살이 되도록 해외여행이라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은 시절엔 여행 갈 돈도 시간도 없었고 나이 들어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죠. 아이고, 내가 무슨 해외여행을 하며 손사래를 치는 영자 할머니에게 지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시라고 아들이 용돈도 넉넉하게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추억 하나 만드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항공사에서 일했으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드릴게요. 아들 도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는데 한번 가보세요. 저도 엄마가 여행 다니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결국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해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연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여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권 발급부터 시작해서 여행용 캐리어까지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영자 할머니는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며 감탄했죠. 그런데 여행 준비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연이 가져온 서류 뭉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할 때마다 영자 할머니는 이게 정말 여행 관련 서류가 맞니? 라고 물어봤지만 지연은 항상 능청스럽게 웃으며 네, 해외여행 보험이랑 비상 연락망 등록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통장 관련 서류를 가져왔을 때는 영자 할머니도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여행 가는데 왜 통장 서류가 필요하지? 하고 물어보니 지연은 어머님, 해외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응급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예요. 요즘엔 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라며 그럴듯한 설명을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게다가 아들도 옆에서 엄마 지연이를 믿어보세요라고 하니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였죠. 여행을 이틀 앞둔 밤 영자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설렘 반, 불안함 반이었죠. 73살에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라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마치 무언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드디어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네요. 당신도 하늘에서 응원해주세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행 하루 전 지연은 또다시 영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서류를 들고 왔죠. 어머님,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서류의 도장만 더 찍어주시면 모든 준비가 끝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왠지 조금 급해 보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서류를 들여다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다 뭔 서류인지 모르겠네. 하고 중얼거리자 지연은 재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아, 이건 여행자 보험 최종 승인서고요. 이건 응급 상황 시 의료진이 연락할 수 있는 가족 동의서예요. 요즘엔 해외여행 갈 때 이런 서류들을 다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설명에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서류를 볼 때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용어들이 보였거든요. 지연아, 이건 집 관련 서류 같은데? 하고 물어보니 지연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 집에 화재보험 추가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행 가는 동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요즘 독거 어르신들 화재 사고가 많다고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지연의 설명은 항상 완벽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었죠.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며느리가 자신의 집 안전까지 걱정해준다는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세심하구나 하며 마지막 도장까지 찍어주었죠. 서류 작업이 끝나자 지연은 갑자기 영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 갈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내일 인천공항에서 만나요. 아침 8시까지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 도훈은 여행 전날인데도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도훈이는 왜 인사도 안 하고 가냐고 물어보자 지연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나왔어요. 공항에서 만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여권, 항공권, 여행용 옷까지 상비약.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5시 영자 할머니는 평소 습관대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항에 8시까지 가야 하니까 6시 30분에는 집을 나서야 했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니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73살의 첫 해외여행이라니. 혼자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집을 며칠 동안 비운다는 것이 왠지 서글펐죠. 가스레인지 잠금 확인하고 전기 플러그 뽑고 문단속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을 점검한 후에야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영자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어디 여행 가시나 봐요? 하고 물어보자 대만으로 며느리와 함께 가요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효부시네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복 받으셨어요. 택시기사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요 라며 웃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7시 50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셈이죠. 영자 할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출발 로비로 향했습니다. 공항의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어 잠시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은 처음 봤거든요. 8시가 되어도 지연과 도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공항에 왔는데 너희들은 어디 있니?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훈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8시 30분, 9시, 9시 30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체크인을 하고 출국 수속을 밟는데 영자 할머니만 혼자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영자 할머니는 항공사 카운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만행 항공편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성함으로 된 예약이 없네요. 그 순간 영자 할머니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약이 없다니? 그럼 지연이 말한 여행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지연과 도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두 사람 모두 전화기를 꺼둔 상태였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타려는데 지갑을 확인해 보니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행을 위해 30만 원을 준비해 뒀었는데 지갑에는 겨우 3만 원만 남아 있었죠. 어라, 돈이 왜 이렇게 적지? 하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공항 로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주변에서는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영자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지연이가 분명히 8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3시간을 넘게 기다렸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죠. 영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닐까? 영자 할머니는 스스로를 의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연이 분명히 인천공항에서 8시에 만나자고 했던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배가 고파왔습니다. 하지만 지갑에 있는 3만 원으로는 공항에서 식사를 하기엔 너무 부족했죠. 공항 음식점들은 하나같이 비쌌습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사 먹는 것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삼각김밥을 먹으면서도 영자 할머니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지연이나 도훈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핸드폰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뜨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하며 스스로를 탓해보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죠. 공항에서 부산까지 가는 버스표를 사려고 했지만 남은 돈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영자 할머니는 공항 안내데스크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죄송한데 집까지 갈 교통비가 부족해서요. 혹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내 직원은 영자 할머니의 처지를 듣고 측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께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국 안내 직원의 도움으로 공항 사회복지사와 연결될 수 있었죠. 복지사는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임시로 교통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복지사가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고맙다며 몇 번이고 인사를 했죠. 이렇게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산행 버스에 몸을 맡기고 나서야 영자 할머니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들, 여행 준비 과정에서 느꼈던 이상한 점들, 그리고 오늘 공항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지연이가 나를 속인 건 아니겠지? 영자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밉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예약도 없는 여행을 간다고 했을까? 왜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버스 안에서 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73살이 되도록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영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게 틀림없어. 집에 가서 지연이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될 거야. 자신을 위로하며 마음을 다독였죠.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집까지의 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집으로 향하는 동안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할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연아, 오늘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내가 뭔가 잘못 알아들었나? 너무 따지는 투로 말하면 며느리 기분이 상할 것 같아서 최대한 부드럽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이 동네, 이 집만큼은 자신에게 확실한 안식처였거든요. 아파트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라? 비밀번호가 안 맞네. 분명히 자신의 생일인 4월 15일로 설정해뒀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깜빡했나? 하며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혹시 비밀번호를 바꿔놨나 싶어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해봤습니다. 남편 생일, 아들 생일, 결혼기념일. 하지만 어떤 번호를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나갈 때까지는 잘 됐는데. 그때 이웃집 박 할머니가 장 보러 나오다가 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영자야, 너 여행 간다며? 벌써 다녀왔나? 박 할머니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여행은 못 갔어. 그런데 집 비밀번호가 안 맞네. 혹시 우리 며느리 본 적 있어? 영자 할머니가 물어보자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며느리가 어제 왔더라고. 뭔가 짐을 빼는 것 같던데. 이사 준비하나 싶었어. 박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영자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짐을 뺐다고? 하며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박 할머니는 분명히 봤다고 했습니다. 큰 트럭까지 왔던데? 이삿짐 센터 차 같았어. 며느리가 직접 나와서 이것저것 옮기더라고. 영자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아파트 입구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내 집에서 내 짐을 빼갔다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영자 할머니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그런데 영자야, 너 정말 이사하는 거야?
며느리가 그러던데 큰 집으로 이사 간다면서. 부럽더라. 박 할머니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며느리가 이웃들에게는 이사한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였죠. 아니야. 나는 이사 계획이 없는데.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박 할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짐을 빼갔을까? 박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지만 영자 할머니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가 보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우편 몇 통이 들어있었죠. 모두 법무사 사무소나 구청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영자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통지서였거든요. 자신의 집이 아들 도훈 명의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두 번째 봉투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 명의의 예금 통장에서 3천만 원 전액이 며느리 지연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은행 통지서였죠.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 자신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럴 수가. 영자 할머니는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사라진 거였죠. 그것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박 할머니도 옆에서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영자야, 이게 진짜야? 집이랑 돈을 다 빼앗겼다는 거야?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제야 며느리가 자신에게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여행보험이라고, 화재보험이라고, 응급상황 대비라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였죠.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속은 거였어.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준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세 번째 봉투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공지문이었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이니 기존 거주자는 이사 준비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죠. 세입자라니? 내가 왜 세입자야? 영자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주인이었는데 언제부터 세입자가 된 거였을까요? 박 할머니가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3층 박영자인데요. 이 공지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전화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할머니.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최도훈 씨가 새로운 주인이 되었고 할머니는 월세 계약으로 변경됐어요. 그런데 월세를 못 내시면 나가셔야죠. 월세가 얼마인데요? 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요. 직원의 대답을 듣는 순간 영자 할머니는 정말로 절망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돈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지? 영자 할머니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집도 있고 돈도 있었는데 저녁이 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가족들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해봐.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야. 박 할머니가 조언해 주었지만 영자 할머니는 이미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전화는 꺼져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영자 할머니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연에게서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제 독립하실 때가 되었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저희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문자를 읽는 순간 영자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서 그동안의 친절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어머님, 어머님 하며 공손하게 대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자 할머니는 박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73살이 되도록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도 같이 울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울지 마.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하지만 영자 할머니에게는 어떤 위로도 소용없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한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박 할머니 집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거든요. 박 할머니는 내가 있는 동안은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해 주었지만 영자 할머니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영자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평생 모은 재산을 그냥 빼앗긴 채로 살아야 할까?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며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할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법적으로 대응해 봐야 해. 우리 동네 복지관에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던데? 법률 상담이라. 영자 할머니는 그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거든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맞서 싸워야지.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박 할머니의 격려에 영자 할머니도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두 할머니는 함께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월요일마다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고 했는데 마침 그날이 월요일이었죠. 복지관 앞에는 벌써 몇 명의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영자 할머니 아니세요?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할머니였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할머니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김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요. 효도 여행 속임수로 노모 재산 편취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누군가가 어제 아파트 앞에서 할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나 봐요. 영자 할머니가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가 어제 자신이 집 앞에서 절망하며 우는 모습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그게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진 거였죠.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영자 할머니를 동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너무 심하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같은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가족 내부 일에 왜 끼어드냐, 할머니도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죠. 할머니, 이제 유명인이 되셨네요.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도 많이 왔다던데? 김 할머니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드디어 영자 할머니의 순서가 되어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이정호 변호사라고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미 인터넷 기사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자 할머니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짜 여행 이야기, 공항에서 버려진 일, 집과 돈을 모두 빼앗긴 상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정호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은 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이자 재산 편취입니다.
특히 할머니를 속여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해요. 그럼 내 집이랑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놨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속임을 당했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이정호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사기 고발장을 접수하고 민사소송으로 재산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론과 여론의 힘이에요. 이미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 이걸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언론이요?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네, 이런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해결 가능성이 커집니다. 며느리 측에서도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니까요. 제가 아는 기자에게 연락해서 정식 인터뷰를 주선해 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영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할머니도 이제 좀 희망이 생겼네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나오는 길에 영자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더니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모닝뉴스 김 기자입니다. 할머니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죠? 영자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이정호 변호사의 말을 떠올리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억울함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가족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돈과 집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자는 며느리의 입장도 들어보려 했지만 지연과 도훈은 모든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지연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화로 어머니가 치매 기미가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었죠. 그날 저녁 뉴스에 영자 할머니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며느리를 처벌해야 한다, 할머니를 도와드리자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박 할머니 집 앞에 전국에서 성원의 편지와 후원금이 배달되기 시작한 거였죠. 할머니 힘내세요.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라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전화를 받자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어머님, 괜한 소동 그만 일으키세요. 언론에 나와서 우리 가족 망신시키지 마시고요. 어차피 법적으로는 문제없이 처리된 일이에요.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은 영자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동안 혹시나 했던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지연아,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머님,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어요. 어머님이 직접 도장 찍으신 거잖아요. 억지 부리시면 더 곤란해질 뿐이에요. 지연의 말에는 협박의 뉘앙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라고. 나를 속여서 도장 찍게 한 게 합법적이라고.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였습니다. 어머님이 뭘 증명하실 수 있어요? 억지로 찍게 했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어머님이 스스로 동의하셔서 찍은 건데. 지연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할머니는 박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야.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 다음 날 이정호 변호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제 뉴스가 나간 후 제보 전화가 많이 왔어요.
특히 공항에서 할머니가 혼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요? 영자 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전 직장 동료를 속여서 돈을 빌려간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상습적인 사기 행위로 입증할 수 있어요. 이정호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내일 검찰청에 사기 고발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도 할 예정이에요. 그들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묶어두는 거죠.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훈이 갑자기 박 할머니 집으로 찾아온 거였죠. 오랜만에 본 아들의 모습에 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도훈은 영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훈아. 영자 할머니도 울컥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 해도 45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었거든요. 엄마, 저도 지연이한테 속은 거예요. 지연이가 엄마가 치매 기미가 있으니까 미리 재산 정리를 해놓자고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없을 거라고. 설마 엄마를 버릴 줄은 몰랐어요. 도훈의 말을 들으며 영자 할머니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넌 나한테 왜 한마디 말도 없었니? 왜 지연이 말만 믿었어?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이혼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할 수는 없었어요. 도훈은 계속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박 할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도훈아,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를 말려야지 같이 어머니를 속이면 어떡해? 저도 지연이를 말렸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도훈은 끝까지 지연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도훈아,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구나.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무서웠던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집이랑 돈 다 돌려드릴게요. 도훈은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도 소용없어. 이미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가볼 거야.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제발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제가 전과자가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도훈은 계속 애원했지만 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연도 나타났습니다. 도훈과 함께 온 모양이었죠. 하지만 지연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괜히 법정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해요. 조용히 해결하자고. 너희들이 나를 속여서 모든 걸 빼앗아 놓고. 영자 할머니는 지연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어머님도 평생 아들한테 얹혀 살 순 없잖아요. 이참에 독립하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예요. 지연의 말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야, 이 며느리야.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연은 박 할머니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법정 가봤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변호사도 여러 명 선임했어요. 그 순간 영자 할머니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타협이 여지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 지연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합법적으로 처리했거든요. 어머님이 직접 도장 찍으신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도훈과 지연이 떠난 후 박 할머니가 영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 결정이 맞아. 저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굴복하면 안 돼.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이정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바로 고발장 접수해 주세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할머니가 정의롭게 싸우시는 거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3살에 이런 싸움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노인들을 위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평생 법정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이날만큼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정호 변호사가 옆에서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쪽에 유리한 증거들이 많아요라며 격려해 주었죠. 법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물론이고 영자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응원하러 온 시민들까지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사건이 계속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였죠. 피고석에 앉은 지연과 도훈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특히 도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죠. 반면 지연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기소된 서지연, 최도훈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읽어 올렸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영자 할머니를 기망하여 효도 여행을 빙자해 공항에 유기하고 허위 서류로 재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호 변호사가 일어나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인천공항 CCTV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화면에 공항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혼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모습,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나왔죠.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약속된 시간에 공항에 나와 3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피고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여행 예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지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여행 계획이 변경된 것이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변호사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화면에 지연이 여행사에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통화 녹음이 나왔습니다. 네, 박영자 할머니 대만 여행 예약 취소해 주세요. 아, 취소 수수료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갈 생각 없었거든요. 지연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녹음을 들은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지연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죠. 애초에 여행을 갈 생각이 없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였습니다. 검사가 영자 할머니에게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류 작성을 요구했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며느리가 계속 여행 관련 서류라고 했어요. 보험 갱신 서류, 응급 상황 대비 서류라고. 저는 믿고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집 명의를 바꾸는 서류였어요. 그때 서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셨나요? 글씨가 너무 작고 어려워서 며느리가 설명해 주는 대로 믿었어요. 설마 저를 속일 줄은 몰랐거든요.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직접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강요받으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자발적이라고요?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속임수로 도장을 찍게 한 게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정호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서지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인의 증언이 있습니다. 전 직장 동료였던 박모 씨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서지현 씨가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아프지도 않으셨더라고요. 또 다른 증인도 나왔습니다. 지연 씨가 투자 기회를 준다며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됐어요.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온 것 같아요. 이런 증언들이 이어지자 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최후 변론 기회를 주었습니다. 도훈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지연이가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훈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쁜 아들이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미리 정리해드린 게 효도였다고 생각해요. 지연의 말에 방청석에서 야유 소리가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피고인 서지연은 지금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재판장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연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엄해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효도가 아닌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고령의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서지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도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편취한 재산을 즉시 원상복구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정호 변호사와 포옹하며 기뻐했죠.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마지막까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딴 판결로 제가 굴복할 것 같아요? 항소할 거예요.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약속대로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죠. 오히려 상습적인 사기 행각이 더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어날 뻔했습니다. 결국 지연은 징역 2년을 확정받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집과 예금 통장도 모두 원상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서린 곳이었거든요. 대신 다른 선택을 했죠. 박 할머니, 나는 이제 다르게 살아보려고 해. 영자 할머니가 박 할머니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시니어 공동주택으로 이사 갈 거야.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박 할머니는 아쉬워했지만 영자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가끔 놀러 갈게. 영자 할머니가 선택한 곳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노인 공동주택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곳이었죠. 입주하는 날 영자 할머니는 가방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들은 모두 내려놓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박영자 할머니. 공동주택 관리사와 다른 입주자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영자 할머니의 사연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죠. 우리 영자 할머니가 오시니까 우리 집이 더 든든해졌네. 같은 층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텃밭도 가꾸고 요리도 해 먹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영자 할머니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후에는 공동주택 옥상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시간을 보냈죠. 이렇게 내 손으로 키운 상추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영자 할머니는 자신이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에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자야,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여. 친구들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영자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근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에게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며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할머니에게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끝까지 맞서 싸우셔야 해요. 저도 73살에 처음 법정에 섰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의 말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정호 변호사도 가끔 찾아와서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영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용기를 낸 덕분에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할머니 사건이 사회에 경각심을 줬거든요. 이정호 변호사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가끔 아들 도훈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아직은 만날 마음이 없어. 시간이 더 필요해.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섣불리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안심이 돼요. 언젠가는 엄마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어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영자 할머니는 텃밭에서 금잔화를 심고 있었습니다. 금잔화는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이라고 해서 특별히 좋아하게 된 꽃이었죠. 영자야, 금잔화가 정말 예쁘게 피었네. 옆에서 함께 농사짓던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 꽃들처럼 나도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났나 봐. 영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 할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베란다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금잔화가 예쁘게 피었고 새로운 친구도 생겼다. 복지관에서 상담받으러 온 할머니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뻤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박영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영자 할머니는 일기를 쓰며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몇 달 후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73살의 용기라는 제목이었죠. 인쇄 수익은 모두 노인 권익보호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영자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끝까지 싸우세요. 73살인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청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영자 할머니의 눈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아요. 당신도 하늘에서 응원해 주시죠? 바람이 살랑 불어와 영자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금잔화 화분이 달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처럼 영자 할머니도 새로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맞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